이게 지금 너무나 더러운 커넥션이죠. 장세동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를 막 김동주 의원이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니까 장세동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죠? 계속 나오니까 장세동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이때 무슨 말 하냐? 제가 보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단임으로 절대 권력도 내어놓고 물러서신 분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 저희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 하라고 시켜요. 네. 계속 할 거예요. 1000만 명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주제를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권력형 부정 비리 문제는 언제쯤 사라질까? 대통령 일가와 이 비리 문제가 꼭 연루되는 거. 왜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되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이거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고, 또 하나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한국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너무 이렇게 과 때문에 공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묻어버린다. 정말 그럴까요? 갑자기 목이 메이네. 정말 그럴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장당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지금 그 허화평 씨 1000억대 재산 갖고 난리가 났어요. 허화평은 12.12 군사 반란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초기에 굉장히 총화였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아주 그 뉴라이트적인, 그리고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했던 거 보면 전두환과 그 잔당들 여전히 잘 살고 있다. 특전사 사령관이었었던 정호용 일가의 재산이 1000억대가 넘는다. 1000억이 뉘집 이름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거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사회 경제적 권리라는 건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제가 책도 썼지만, 제가 우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책도 썼지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때 연루되어서 실형받았고, 혹은 그때 다 문제 제기됐던 사람들 지금 다 복귀했어요. 뭐 우리나라가 사람을 매장시킵니까? 대충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경유착엔 부정비리 특집입니다. 특집의 정점을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가 이제 아예 연구하는 주제로 왔습니다. 그 유명한 50비리죠. 50비리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없고 논문도 없고, 기껏 해봤자 유튜브에서 그렇게 옛날에 이랬어? 요 정도만 다루고 끝나요. 5.18하고 좀 다르죠. 5.18은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50비리 얘기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은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소위 말하는 정권 차원에서의 비리, 정경유착 부정부패 문제의 메커니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가 됐던 게 이제 50비리 청문회거든요. 88년 2월달 월간조선에서 보도가 된 내용 위주로 할게요. 이 월간조선의 특집 기사를 보면 제5공화국의 7대 의혹이라고 아예 제목을 뜹니다. 7가지인데, 장영자 이철이 사건, 그리고 명성 사건, 이래재단 증권 조작 사건, 그리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새마을운동본부 사건, 그리고 범양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좀 유명한 사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장영자 사건. 희대, 정말 대도도 이런 대도가 없죠. 자, 장영자 사건은 50이 출범하고 1년 만에 터졌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대기업이었었던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이 졸지에 600억 원의 부도를 내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공덕종 상업은행장, 임좌수 조흥은행장 등 금융계 핵심 고위 인사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이 되고, 사채 시장이 아예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채하면 우리는 일수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되고 난 이래 제1금융, 제2금융권을 제도화시켰고, 그 다음에 제3 사채시장이 존재하잖아요. 그전에는 금융실명제 전에는 이런 선이 훨씬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채시장은 조금 과장하면 제2금융권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정부가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려 3천억 이상의 돈을 썼어요.
그리고 장영자는 이 당시에 징역 15년, 추징금 1억 6,200만 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당시에는 직장 10년차 과장 이런 사람이 막 월급 10만 원 이렇게 받던 때 추징금 1억 뭐 600억 부도. 그러니까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 단위, 뭐 수천억 단위가 되는 거죠. 아니 이 장영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큰 일을 할 수 있었냐가 좀 이상하죠. 근데 추적을 해보면 뭐냐면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장영자는 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몇 배의 어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요. 공영토건으로부터는 무려 1279억 원을 받아요. 빌려준 돈의 9배예요. 이런 식으로 회사들한테 삥을 뜯는데 태양금속 92억, 일신제강 115억, 라이프주택 235억, 삼익주택 50억, 혜태 30억, 총 그 당시 1801억 원. 나중에 이 액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1988년 월간조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조단위 돈을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개인이 뜯었는데 이게 어떻게 왜 가능하냐. 이상하지 않아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규왕은 전두환 씨 와이프의 삼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규왕은 광업진흥공사 사장 출신이에요. 이게 없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돈을 조금 빌려주고 많이 어음을 받을 수 있었냐. 이 첫 번째 의문인 거죠. 즉 여기서 벌써 권력과 비리의 커넥션이 하나 등장하죠. 두 번째, 월간조선은 연이어서 검찰을 씹어요. 왜냐면 월간조선도 그렇고 그 당시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지금 전체를 얼추 맞춰보니까 460억이 빠졌잖아요. 이거 지금 최소 4,600억이에요. 이 돈 어디로 갔냐. 당연히 이렇게 삥을 뜯고 이 돈으로 아마 청와대로 상납한 것 같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월간조선이 굉장히 의혹이 많이 납니다. 왜?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근데 이게 계속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수사 결과를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건 썰인데 허화평인이 뭐 했던 소위 말하는 초기 12.12 군사 반란을 이끌었던 라인이 전두환한테 이 사건은 제대로 털어야 됩니다. 막 건의했다는 거예요. 털다 보니까 막 자기 사람들 막 잘려 나가고 하니까 그 이후에 결국 전두환이 허화평등을 내쳤다. 뭐 이런 썰이 되게 유명한 썰이에요. 두 번째, 명성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이 끝도 없는데 핵심만 요약으로 보는 거예요.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 김동겸 대리와 짜고 웃돈을 미끼로 끌어들인 수기 통장이 있었어요. 예금주들의 예금이 무려 1,600억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그러니까 그룹 회장이 은행 지점의 직원과 어떤 그런 이 당시 금융실명제 아닐 때요,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사기 수법을 써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또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공무원들한테 거액의 뇌물로 활용을 한 다음에 각종 인허가권이나 행정특혜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보면 되게 좀 딱 메커니즘이 나오죠. 재벌이 있고 이 당시에 투명하지 못했던 금융기관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말려든 수많은 검은 돈이 있고 이 돈을 다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돈으로 특혜를 얻는 구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번 명성 사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메커니즘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83년 6월 국세청 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9월달에 기소가 됩니다. 김철호 회장, 윤자중 교통부 장관, 박창권 주택공사 부사장, 성노룡 교통부 관광국장 등 모두 21명이 구속이 됩니다. 뭔가 좀 잘 된 것 같죠. 월간조선은 여기서 검찰을 씹습니다. 뭐라 그랬냐? 축소지향형 수사다. 왜? 비호 세력을 끝까지 규명하지 않고 단지 행정지원 세력에 불과한 장관선에서 이 사건을 끝냈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월간조선이 계속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을 검찰을 비롯해서 감사원에서 4년간 본점 감사 14회, 은행감독원 감사 5회 등 모두 19번이나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통장 거래 사실 하나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 말이 되냐? 그럼 이 커넥션은 뭐예요? 또 정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정권의 검찰은 또다시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또 범양사건입니다. 범양사건. 사건 너무 많아요. 국내 최대의 해운사인 범양상선이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회장 박건석이가 1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1,800만 달러, 150억 원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를 시키려다 이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뭐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박 회장이 한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막 뿌린 거예요. 이때 처음 사람들 사이에서 비자금이란 말이 떠돌기 시작했대요. 오늘 우리한테는 비자금이란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범양 사건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월간조선이 직설화법으로 비판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던 걸프사와 정신적 대선주라고나 해야 할까? 박 대통령의 품 안에서 자기 배 한 척 없이 발족 10년 만에 총 선방량 30%가 넘는 대선단으로 부상. 한때 박 대통령 사진을 선장실에 걸어놓고 박근혜 양을 신조선의 진수식 때 꼬박꼬박 모셔 다니는 등, 야,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88년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월간조선이 막 와, 멋있죠?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명성은 오공이 들어와서 오공에 잘 보여서 떴다라면 범양은 박정희 때 잘 보여서 회사 세운 지 10년도 안 됐는데 완전히 무슨 우리나라 전체 조선의 한 30%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오공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바뀐 거죠. 경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사실 정경유착으로 세력을 키웠는데 박정희 대통령 날아가니까 범양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범양 전용선에서 범양 상선으로 바꾸고 막 사박선단도 매각하면서 뭔가 뭐 자구책을 마련해 가는데 얼마나 부실 경영이 심했으면, 이게 소위 말하는 유신 시절에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부실 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부채가 단박에 80년대로 들어오면서 1조 원에 달하게 된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자구계획이라는 게 100억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 1조를 100억으로 막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자살하고 막 잃어버리면서 상황이 되게 애매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자금으로 막 상납하면서 이 사건을 막 무마시키려고 했던 돈이 한 150억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월간조선 치밀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박건석이 자살할 무렵에 또 다른 실세가 등장하는데 한상현이라는 인간이 등장해요. 한상현 사장인데 이 사람은 범양의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야금야금 회사를 뺏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뺏었냐? 재무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은행감독원, 은행 등등의 기관장과 다 인맥이 있는 거예요. 왜? 한상현은 경기고 서울대학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체포가 돼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위 범양의 비밀 자금은 지금 어느 분의 치마폭에서 고이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 건들면 터뜨린다. 왜 명태균이 생각나죠? 그다음 이제 큰 게 옵니다. 누가 나오냐? 드디어 두둥 전두환 동생이 등판합니다. 사실 일가가 이제 부정비리를 다 저지르는데 그건 너무 큰 사건에서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전씨 일가의 비리는 다른 편에서 하고, 오늘은 맛만 보여드릴게요. 전경환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건. 전두환은 대도잖아요. 9.48을 통해서 나라를 훔쳤잖아요. 형이 나라를 훔치니까 얘는 소박해. 어떻게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정신 개봉운동이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니까 새마을운동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새마을운동이 좌초에 처한 상황에서 정경환 씨가 새마을운동을 이어받아요. 내가 이걸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1980년 12월 달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합니다. 전두환 정권기 동안 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감사원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관단체들을 막 흡수해요. 재무에게 엉망이에요. 얼마나 썼고 들어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황당한 게 일단 이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공무원이 무려 96명, 96명이 일을 해요. 법적 근거도 없어요. 황당하죠. 사단법인이면 법인에서 나오는 돈으로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 96명에 외부 인력이 한 175명이 들어와서 법적 근거 없이 일을 해요. 81년에 22억 원 정도 운영비를 썼대요. 86년이 되면 116억 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팽창했고, 운영비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조직이 커졌다는 거죠. 이 조직이 뭘 했냐? 이 뭐하는 조직 같아요? 새마을 정신을 함양한다라는 의미에서 각종 경진대회와 체육대회, 야시장 등의 행사를 했대요. 그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월간조선의 기록에 따르면 49종에 157회, 비용 95억 이상을 쓰면서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 행사 비용 중 79%였던 75억 원이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계속 돈을 벌려면 이것저것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니까
새마을신문, 새마을지, 쉽게 말하면 출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텔레비나 미디어의 시대가 아니니까 종이의 시대잖아요. 이거를 강제 구독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구독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예요. 황당한 거, 황당한. 이건 진짜 어떻게 이런 운동이 있을 수 있을까 해요. 이거 지금 초기 보도거든요. 이 정경환의 새마을운동본부 관련 보도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88년을 뜨겁게 달궜던 50 비리의 스타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건. 그 사건의 초입만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빼박이죠. 대통령 동생이 대통령의 힘과 백을 믿고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행사를 돌리면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비용은 다 국고를 갖다 쓰고, 그리고 이득은 다 본인이 챙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사람들 알면서도 구매해주고 알면서도 받아주고 이득 볼까봐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뭔가 사주고. 대단하죠? 이럴 때 약간 위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때 50 비리 때부터 계속 노력해서 지금은 단위나 액수나 구조가 많이 적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노력 많이 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드디어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얘기죠. 이래재단 증권 조작설이 등장합니다. 야당인 민주당 김태룡 대변인이 이래재단이 1조 원을 주식에 투자, 증권시장 조작을 통해서 2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이게 민정당, 당시 여당이죠,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걸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 이미 4월달부터, 이게 이제 9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권가에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증권가가 이제 정보가 많이 도니까. 그래서 4월 8일날 증권관리위원회가 느닷없이 증권회사의 자산운용 준칙 중 일부를 개정하면서 건설, 금융, 보험업종에 관한 주식회사 보유분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로 제한을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이유도 근거도 상황도 없는데 기준을 바꾸고 뭔가 있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이 돼요 나중에. 왜냐면 이 이래재단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웅산 사건 아시죠? 아웅산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해서 일해가 전두환의 호예요. 재단 하나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때 피해받은 분들의 가족들을 좀 이렇게 돌본다. 근데 웃긴 게 이 이래재단이 자산이 558억이에요. 88년 당시에. 이거 지금은 5천억도 아니고 5조 될 거예요. 기업인들이 자발적 후원했다고 하는데 30개 기업이 후원을 했고 20억을 마련했대요. 근데 이상하죠? 30개 기업이 20억을 후원했는데 자산 규모는 558억이야. 그리고 여기 부지가, 땅은 누가 기부한 줄 아세요? 현대가, 정주영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기여를 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인용한 건 88년 2월달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도 끝났으니까 언론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까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시대를 청산해야 된다 하면서 이 당시 이제 또 월간 조선에서는 이제 50의 7대 범죄 쫙 간 거예요. 결국은 5.18 문제와 더불어서 50 비리 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실 50 청문회 때 유명한 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으로 막 정주영 회장만 몰아붙이면서 유명해졌는데, 청문회 열렸었을 때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장세동은 전두환의 오른팔, 경호실장을 오래 했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두환을 향한 충성파. 장세동을 잡아다 놓고 하루 종일 질의가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김동주 의원이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장세동에게 이래재단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태건 신한은행장 겸 대주주가 25억을 이래재단에 기탁을 했다. 아까는 그냥 자발적 돈을 모았다고 그랬죠. 그 대가로 제일투자금융 신한은행 설립 허가를 받았고, 정주영 씨는 51억 5천만 원을 낸 대가로 구서울고등학교 부지를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98억 원에 샀어요. 일단 이득을 본 거죠. 근데 이걸 다시 서울시에 490억에 인수해서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또 800억에서 900억 정도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지는 22억 원을 기탁했는데 그 대가로 대한한지는 인수하면서 4,207억 원의 대출원금을 탕감해줬고, 3,731억 원은 15년 거치 15년 분할로 무이자 특혜금융, 이건 아예 이자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338억 9,200만 원은 조세 감면 특혜를 줬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책이 이만해요. 와,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더러운 커넥션이죠. 장세동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거를 막 김동주 의원이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니까 장세동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죠? 나라의 모든 자산은 국민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들이 막 횡행하는데 사실 계산 자체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50억 받고 한 3천억짜리 혜택을 준 거잖아. 그럼 3천억의 혈세나 국가자산은 모조리 재벌에게 사유화가 되고, 나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또 사유화가 되고, 재벌은 이걸 통해서 엄청난 또 혜택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이걸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 권력자들만 처벌받았어요. 재벌은 하나도 처벌받지도 않았어요. 계속 나오니까 장세동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이때 무슨 말 하냐. 제가 보기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단임으로 절대 권력도 내어놓고 물러서신 분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각자가 역사 속에 다 역할이 있었고 공과 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국회의원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긍심 넘치는 역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은 여러 맥락상 봤었을 때 준비된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이유 뉴라이트나 극우 혹은 보수의 담론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말, 소위 말하는 공과 과를 논한다라는 이야기는 50 비리청문회에서 장세동이 할 말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말이다.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큰 얘기를 꺼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들죠. 한국 역사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지금 다 떠나고 있고요. 냉정히 따져서 저도 꽤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의 경험이라는 건 남겨진 사료의 1만 분의 1도 안 되는 경험들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겨내고 더 나은 사회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의 민주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부정부패의 커넥션은 무엇인지, 여전히 관료 집단의 무능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전망을 펼쳐볼 수 있는 컨텐츠로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천박한 주장이 아닌 가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담론으로 세상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